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늘 착용하는 구두도 오래 신게 되면 뒤축이 닳곤하죠. 뒷굽이.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마모되기 마련인데요. 치아가 마모되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범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볼 텐데요. 임플란트 역사가 벌써 이제 꽤 됐네요. 50년 역사를 거치면서 그동안 트렌드도 달라지고 모습, 기술들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떤 모습으로 좀 달라지고 있을까요?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952년에 스웨덴의 브레네막 교수가 제일 처음에 뼈에 임플란트 티타늄 표면이 유착되는 것을 처음 발견하면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1965년도에 이후에 이제 사람에게서 이거를 실제로 처음 진행되면서 지금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시술이 계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에 의해서 시술이 되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디지털 맞춤 3D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한 임플란트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T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골 양이 어떤지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리 치아의 모양을 먼저 디자인한 후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좋을지 구강의 다양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파악하면서 컴퓨터 모의 시술과 수술 유도 장치로 시술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치과에 가시면은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진은 저희가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파노라마 사진의 장점은 저희 얼굴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세계 지도를 마치 보듯이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치아를 보기에는 좋지만 볼 쪽과 그리고 혀 쪽에 이런 두께를 파악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2차원적으로 치아의 상태 및 신경 위치 확인만 가능했는데요. 디지털 맞춤형으로 3D CT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술 쪽이고 이쪽이 혀 쪽인데요. 이 치아가 있는 골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골 조직과 주변 치아와의 거리, 각도, 신경 위치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시술과 맞춤형 시술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인 시술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의해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장축 방향과 다소 엇갈린 이런 임플란트 시술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보철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뒤쪽 치아와 너무 가까워져서 보철물이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잘못 식립된 경우에 신경 손상과 보철물 파손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디지털 맞춤형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먼저 보철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위치에 정확히 식립될지 미리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술 유도 장치를 통해서 모의 시술대로 시술되며 안정적인 보철물로 임플란트 수명이 보다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도 많이 접목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졌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화가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면 무조건 이제 잇몸을 절개해야 됐는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일반적인 수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에 치아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먼저 잇몸 절개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 잇몸 절개 위치 선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잇몸을 절개하게 됩니다.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은 하지만 여기 골막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런 골막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잇몸을 절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환자분은 이 잇몸이 절개된 것이 다시 뼈랑 붙기 위해서 이때 통증과 부종이 함께 동반돼서 많이 붓거나 아프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잇몸을 절개하고 예전에 이제 이가 있던 자리 보면은 대부분 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치를 많이 하시게 되시기 그쵸. 때문에 염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또한 남아 있으면 임플란트가 시술하고 나중에 뼈가 차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염증을 제거하고 시술하게 되고요. 염증을 제거한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나요? 어떤가요? 아, 네. 그거는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네.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치조골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먼저 식립의 경우에 뼈가 또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치조골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임플란트까지 식립됐고요. 여기 보면 멤브레인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네. 멤브레인은 뭐냐면 치조골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 치조골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흡수성이나 아니면 비흡수성 차폐막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차폐막을 이용해서 그 뼈를 잘 고정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잇몸을 열었으면 그 잇몸이 잘 유착될 수 있도록 봉합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봉합이 완료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환자분은 앞니가 현재 없는 환자분으로서 이 앞니 부위에 인한 상실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신 환자분이시고요. 네. 기존에 이쪽에 이제 염증이 심하셔서 이쪽 이를 발과하고 그렇게 임플란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저희가 보철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먼저 디자인을 컴퓨터로 하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또한 여기 CT 데이터를 함께 정합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뼛속에 어떻게 들어갈지 먼저 위치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디자인에 따라서 미리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둔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대로 임시보철물까지 한 번에 제작되게 되는데요. 네. 일반 임플란트와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한 인상 체득 과정 그리고 보철물 디자인, 기존 보철물의 가공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치과에서 이런 본 한 번씩 떠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실리콘을 이용해서 본을 뜨게 되는데요. 일단 냄새가 안 좋고 또한 기도로 넘어갈 경우에 위험한 그런 맞아요. 특징이 있고요. 입을 한참 동안 벌리고 있는 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실리콘이 굳는데 약 5분 맞아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입을 한참 동안 벌리게 되고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에 의한 불편함도 있으신데요. 네. 요즘에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3D 스캐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라졌네요. 네. 그렇게 돼서 보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기존 보철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왁스나 어떤 금속 캐스팅을 이용해서 진행되게 됐는데요. 이런 보철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떤 기공소나 기공사분들의 그런 어떤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일관적인 어떤 질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이 컴퓨터가 또한 기존의 환자분의 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또 제작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철물 가공 시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공사분이 직접 가공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었는데요. 디지털 가공하는 경우에는 짧으면 1시간 이내에 바로 제작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 임플란트 과정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술에 걸리는 기간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시술에 걸리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 왔는데요. 네.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술 부위와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시보철까지 먼저 보시면요. 먼저 일단 수술 시간이 50분인데요. 요거는 왜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잇몸을 어떻게 절개하고 또한 그런 절개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또한 봉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상체득을 실리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오래 걸리게 되고요. 또한 스톤 모델을 제작해서 거기서 임시보철 제작 시간까지 약 1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임시 보철을 미리 제작해 놓고 그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한 후에 바로 봉합 필요 없이 임시 보철물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그러네요. 30분 정도. 예. 네. 그 다음에 최종 보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철까지 이제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저희가 뼈가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부러졌을 경우에 정형외과 가시면 깁스를 하고 좀 맞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랑 붙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 시간이 기존에 약 4개월 정도 걸렸다 하면은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뼈의 위치 뼈의 골량을 충분히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도 역시 단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기간이 상당히 또 많이 이제 단축이 됐음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치료 기간 단축 이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임플란트? 네, 치료 기간 이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최소절개 시술이라고 제가 일단 명명을 했는데요. 일단 보시는 요 하얀색과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임플란트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컴퓨터로 저희가 가이드를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그런 가이드 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물을 거의 뿌리지 않아서 조용하고 편안한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빠른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정확한 임플란트 골 위치를 파악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마다 다른 골폭, 골조직, 신경 위치, 주변 치아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경로를 찾아 정확하게 시술하게 됩니다. 네. 자, 디지털 임플란트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있어서도 좀 많은 부분이 진화가 됐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들도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 쭉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번 특징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으로는 최소절개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의 치유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복 시간이 단축되게 되고요. 수술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위치에 심고 보철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보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드릴링이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다른 부분이 다치지 않을까 이런 환자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실제 임플란트 제가 한 환자분의 디자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잇몸 위쪽에 이쪽에 오른쪽에 맨 뒤 아래 구치부가 지금 현재 상실된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다운 증후군이 있으신 환자분으로 수술을 할 때 입을 다물거나 또는 위쪽 치아에 드릴이 걸려서 이렇게 시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거나 할 위험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위에 보철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혀와 공간과 볼의 공간을 먼저 계산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디자인된 거를 또한 3D로 이렇게 옆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 정도 깊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과정에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래턱을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관입니다. 이 하치조 신경관은 하악턱의 대부분의 신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은 영구적인 감각의 소실과 또한 치아의 감각 소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치조 신경관이 절대로 다치지 않게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임플란트가 어떻게 심기면 될지 보고 이런 모습을 360도 회전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하게 되고요. 또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뼈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고 여기 녹색으로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컴퓨터 모의 시술을 지금 해본 모습인데요. 위쪽에 보철물 모양이 보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뼈가 사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미리 저희가 예측하고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래쪽에 신경관과 거리는 약 3mm 정도로 충분하게 여유 있는 그렇게 임플란트 위치를 정했고요. 또 여기 하얗게 많이 돼 있으신데 다른 분들보다 골이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이 된 분입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다소 뾰족한 모양을 가진 이런 테이퍼한 형태의 경사진 형태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약 8.5mm의 길이를 식립하면은 최적의 위치와 그리고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여기 흰색 부분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아까 보조 장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계획했던 거를 환자분 구강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구강으로 옮기기 위해서 3D 프린트를 이용해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 저희가 이 치아와 이 가이드가 잘 정합이 돼야만 원래 계획대로 시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뚫어놔서 저희가 이게 잘 위치가 돼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또한 여기 홀의 위치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임플란트 전체의 그 구성이 그런 과정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실제 사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치료할 때 모습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의 실제 수술했던 그런 상태의 모습인데요. 보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에 그 홀이 여기 나와 있고 치아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딱 정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이시면 시술 과정 중에 제가 핀을 꼽아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 잘 들어간 모습이고요. 여기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시술이 끝난 후에 치유 지대줄을 달아서 저희가 잇몸이 잘 아물도록 그렇게 해놓은 모습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시술이 막 끝난 모습인데 봉합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도 좀 안 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도 많이 안 나시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 부분만을 홀을 뚫어서 바로 시술하고 치유 지대주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불편함 없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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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이제 기다리시다 보니까 연결이 또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류승범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치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시간 부담만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치아 상실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 사례 계속해서 이어서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사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보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 쪽이 불편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어렵다, 왼쪽 어금니가 아프다라는 주소로 내원해 주신 분입니다. 네. 보시면은 앞니가 잘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에 뼈가 이미 다 유실되셨기 때문에 여기 앞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셨고요. 왼쪽 어금니 같은 경우 염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그래서 당장 발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한 나머지 치아들에 관해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구강관리 능력과 그리고 해당 치아의 현재 동요도 등을 파악했을 때 아래 치아는 가능한 살려서 오래 쓰시면 좋겠기 때문에 아래 치아는 그대로 두고 시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위쪽에는 총 9개, 아래쪽에 하나씩 이렇게
식립되었는데요. 이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거하면서 바로 식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가이드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를 미리 정하고 아래 치아와의 공간을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위쪽 치아를 바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임시 치아를 해드려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린 모습이고요. 네. 이 뒤로 환자분께서 약 40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둥의 모양이 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기둥의 모양이 기존에 이제 임시치아 할 때는 저희가 기성 지대주, 저희가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맞춤형이 있고 또 기성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성으로 나온 제품을 써서 임시치아는 해드렸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마다 잇몸 모양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대주 설계해서 그래서 보철물 제작해 드린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먼저 아래쪽 보철물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위쪽 보철물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게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라고 사실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3분할이나 4분할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경우에는 물론 튼튼하게는 좋겠죠. 하지만 환자분께서 그러면 잇몸 관리하기가 어려우시고 그쵸. 한 부분만 만약에 파절이 일어나도 전체 보철물을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이 많이 되시고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되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세 부분에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철을 진행해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이 잠시 끊겼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이에요. 60세시고요. 현재 네네. 상태가 어떠신지 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아니면 부분 틀니를 40대에 했어요. 아, 예. 40대에 부분 틀니를 하다 보니까 잇몸이 내려앉아가지고 다른 치과를 가보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요. 아, 네. 그래갖고 혹시 디지털 그 임플란트가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아, 네. 우선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40세부터 부분 틀니를 사용하셨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 네네. 말씀하신 부분이 위쪽이신가요? 아래쪽이실까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세요? 네. 네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이 좀 어렵게 되시는데요. 네. 네, 아마 그래서 못한다고 하셨을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CT랑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3D 프린트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한다면은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따라서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치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아,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그렇더라도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자세한 그런 지금 사항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현재 상태는 좀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또한 다른 방법으로 또한 임플란트를 아니면은 앞쪽에 조금 한두 개라도 더 심어서 현재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과 신경이 가까이 있어서 좀 여러 군데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게 치과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한번 그게 가능한 치과를 한번 찾아서 방문하셔서 잘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플란트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분은 치아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시네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치아가 현재 다소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오른쪽, 이쪽이 윗니시고요. 윗턱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에 이렇게 상실이 진행되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셔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가이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이 되었고 가이드가 치아와 오차 없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여기 파란색으로 이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링이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금속 링으로 가이드가 제작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정밀하게 드릴링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이가 없으신 부위였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시 특징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의 출혈이 없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바로 치유지대주까지 바로 올라가서 그래서 환자분은 바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 통증이나 어떤 부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역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상담을 저희가 좀 받아보다 보면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사례 역시 이제 윗니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네요. 아,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윗니가 하나도 없는 경우신데요. 사실 왜 이렇게 윗니가 하나도 없으실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보통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 뼈와 이제 골질이 좀 다르게 됩니다.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골질이 좀 더 단단하고 저희가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더 단단하게 되는데요. 위턱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아무래도 좀 더 약하시기 때문에 위쪽에 구강 관리가 잘 안 되신 경우에는 치주염으로 인한 상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셨고요.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전악 치아 상실로 인해서 기존에 틀니 사용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보시면은 특징으로는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뼈의 양이 다소 충분해서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침범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셨고요.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뼈를 가볍게 하기 위한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 뼈의 양이 다소 적은 한 2mm에서 3mm이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고리식이 예측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먼저 어떤 위치에 심으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아래 치아와 함께 공간을 계산하고 그래서 위에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요. 임플란트 시술한 후에는 역시 기성 지대주를 이용해서 먼저 임시 치아까지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함께 당일에 해드린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역시 골리식이 함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네. 되겠고요. 네, 이후에는 역시 맞춤형 지대주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3분할로 저희가 이게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3분할로 나눠서 보철물을 진행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한 부분을 보면은 진짜 치아의 개수만큼 다 심어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어떤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항상 임플란트 치아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시고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예. 네. 누구는 몇 개 심었다, 누구는 몇 개 아, 심었다 이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그러면은 원래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4개가 네. 표준으로 계시는데요. 14개를 그러면 심으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은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약 3mm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3mm 공간이 안 되는 곳에 억지로 임플란트를 촘촘하게 심게 되면은 네. 나중에 그 임플란트는 금방 탈이 나서 못 쓰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고 또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네, 이분도 역시 이가 하나도 남지 네, 않는. 이분도 역시 위쪽에 윗니, 이가 예. 하나도 많이 남지 않으셨고 앞에서 보신 분보다는 좀 더 상악동의 함기화가 심해지셔서 뼈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셨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미리 CT를 보고 뼈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골리식을 먼저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수술을 진행해드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총 4개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 또 왼쪽에 4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립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가능하면 뼈가 제일 없는 부위에는 사실 심는다고 해도 나중에 애유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위는 피해서 저희가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위쪽 같은 경우에는 9개에서 뭐 11개 정도 이렇게 식립을 하시게 되면은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9개를 저희가 디자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뼈가 가장 없는 부위에 식립을 해도 오래 못 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폰틱이라고 불리우는 요 가운데 부분을 이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식사를 하실 때 어금니로 많이 식사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는 튼튼하게 저희가 4개 이렇게 3개에서 4개를 구성해드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3개 정도만 심어도 충분히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3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윗니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했던 그런 치료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상담을 받아보다 보면 윗니뿐만 아니고 이제 아랫니도 다 없으셔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역시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여기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었는데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상담 주신 분처럼 여기 아래쪽에 하치조 신경관과 너무 이제 뼈가 없는 경우에는 다소 시술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은 이제 위쪽과 아래쪽 모두 이제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이신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은 총 10개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계획해서 그렇게 식립을 진행해 드렸고요. 이제 당일에 물론 위쪽 아래쪽 수술을 한 번에 다 하면은 환자분께서는 너무 힘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을 먼저 시술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오른쪽만 진행하고 왼쪽만 진행하고 이렇게도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눠서. 네, 왜냐면은 저희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만 시술하고 왼쪽 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 여기 신경관과 거리를 미리 파악해서 임플란트 또 길이도 사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은 아래 신경과 침범하게 돼서 신경관 손상이 오실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 해당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모두 고려해서 길이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철물은 9획으로 나눠서 그렇게 먼저 임시 치아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한 경우고요. 방금 보신 환자분의 경우에 실제 이제 구강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보시면은 실제 구강 내 모습에서 한 가지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는 거 여기 동그랗게 이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네.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여기 구멍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이 위치 여기 아래로 들어가면은 임플란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구멍이 왜냐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기 검진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보철물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식사하실 때 보철물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철물을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안에서 탈이 났을 때 이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열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구멍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일종의 유지를 위한 그런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구멍들을 이렇게 또 식사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이런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린 젊은 환자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65세 여성 환자분으로서 이제 앞니 부분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부분 틀니 사용하셨던 분이신데요. 네. 부분 틀니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랫니가 이런 식으로 위로 정출돼 있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 망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마일 라인처럼 나와야 되는데 네네. 가다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이쪽 위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봤더니 위쪽 치아에 잇몸이 모두 안 좋고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 경우에는 총 9개를 역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앞선 본 패턴과 비슷하게 구치부 쪽에는 약 3개에서 4개 이렇게 식립이 이루어지시고 전치부 쪽에는 약 3개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시 치아까지 저희가 해드린 모습이고요. 이런 아래쪽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 좋으신 부분이 있었는데 환자분의 사실 경제적 사정과 그리고 현재 몸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서 시술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후에 추후로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당일에 시술 모습인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임시 치아까지 저희가 당일에 해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65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다르고 치아 상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제가 여기 남성 70세 남자분을 치료 계획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엇갈려 있고 이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뿌리 끝에 약간의 그런 어떤 치주인데만 남아있는 경우로서 사실은 전부 이런 경우에는 우식도 있으시고요. 네. 네, 전부 이제 흔들려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가진 환자분이셨습니다. 저희가 3D 프린트와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그리고 CT를 통해서 미리 골량을 다 파악해서 상악동 쪽에 공간을 다 계산해서 저희가 임플란트 길이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면 좋을지 제작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골이 좀 약하셨기 때문에 위쪽에는 틀니를 임시 틀니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임플란트 임시 치아까지 당일에 해드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지내시다가 저희가 가능하면은 저희가 또 임플란트가 뼈에 잘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공명을 통해서 그런 공명 주파수를 통해서 또한 임플란트의 그런 뼈와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뼈랑 바로 붙었다 하면은 저희가 바로 최종 보철물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맞춤형 환자분 잇몸에 맞춰서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서 그런 보철물까지 그렇게 제작이 된 모습이고요. 네. 예,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시술 앞서 설명드린 시술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동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잘 이제 아물 수 있도록 이제 치유 지대주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잇몸 속에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보철물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잇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잇몸이 잘 아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시술 당일에 기성 지대주를 통해서 이제 임시 치아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어야 하는 임플란트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서 저희 상담 전화 주신 분처럼 이제 아래쪽에 아무래도 부분 틀니 사용하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남성 80세신데 굉장히 수술적인 몸이 안 좋으시고 수술적인 부담이 좀 크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악동 쪽에 뼈의 양은 거의 1mm에서 2mm로 굉장히 시술이 어려운 그런 부담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지만 여기 앞쪽에 뼈는 양이 충분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뼈의 양이 충분한 곳에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는 최소 개수로 식립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런 임플란트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앞니 보철부 보철을 해드리고 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틀니라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물을 함께 겸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조합으로 해드리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를 어렵게 시술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 틀니가 임플란트랑 함께 결합하게 되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식사하시기에 훨씬 좋으시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해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를 제작했던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1:1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류승모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시술까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임플란트 시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사례를 더 쭉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다른 경우의 사례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비절개 임플란트 치료 사례라고요. 예. 네. 앞서서 이제 보신 것처럼 미리 이제 가이드를 만들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이드 제작까지는 소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당장 오늘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수술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절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파노라마만 보고 시술을 하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 핀을 꼽고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 부위에 어떤 형태의 뼈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위쪽에 골리식을 함께 동반해서 식립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핀이 좀 미리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임플란트 위치, 깊이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골폭이 굉장히 얇은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2mm의 뼈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조금 쓰기가 어렵게 나중에 임플란트 애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니를 저희가 시술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역시 그래서 가이드핀을 통해서 CT를 찍어보니까 가이드핀의 위치가 좋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네.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핀을 넣었던 그 자리에 이제 이거 핀을 뽑고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입니다. 67세시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상태신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빨이 임플란트 했는데 예. 위에 이렇게 2개 했는데 그게 이빨 이빨 처음에는 갈고 묵고 해도 괜찮더니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자꾸 아픈데 지금 이 몸도 붓고 이 뿌리가 이거 좀 나갔거든요. 아, 예. 티나 밑에 심은 자리가 밑뿌리가 조금 티 나왔어요. 만져보니까. 네. 그래, 그런 게 자꾸 밥을 못 먹고 일정 씹서 못 하는데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 한 3개월가 됐는데. 그래, 빼보고 다시 하는 방식이 없나 싶어 물어봅니다. 아, 예.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른쪽에 임플란트 위에 2개를 하셨는데 현재 해당 부분에 뼈가 좀 드러나기도 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CT나 어떤 파노라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일단은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저희가 그러면 먼저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재시술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임플란트가 만약에 이미 뼈가 드러나실 정도라면은 그걸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그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술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임플란트 다양한 시술 방법들 살펴봤고요.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 전에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잘 씹히지가 않는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씹을 수가 없다는 교합 이상이 제일 많으셨고요. 그 다음으로 고정체 탈락이라고 앞서 전화 주신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임플란트를 심은 부분, 아랫부분이 뼈가 드러났다 이런 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치조 신경관의 신경 손상,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 이런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신경 손상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한 3D 가이드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 시 주의점을 설명드리면요. 먼저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치료 계획 등 상세한 설명 등을 충분히 듣고 시술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술 전후로 꼭 하셔야 할 유의사항이 있으신데요. 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번 하셨다고 이제 너무 밥 먹기 좋다 이렇게 하시고 그걸 계속 쓰시면서 잘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잇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받아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식립한 게 끝이 아니고요. 식립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까지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지 오래오래 수명을 길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된 임플란트 시술법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승범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